내 이름은 김민지, 32의 간호사였다. 였다 라는 과거형 시제가 붙는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처럼 느껴진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서울희망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중 하나였다. 환자의 미세한 생체 신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사의 처방을 한 치에 오차 없이 수행하며 보호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일,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다. 햇수로 8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단 한 번의 의료사고 없이 환자 곁을 지켰다. 때로는 거친 보호자의 항의에 눈물을 삼키기도 했고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돌아온 환자를 보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간호사 김민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오전 회진 시간, 박 과장님의 호출에 그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만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제 내가 담당했던 VIP 병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수속을 밟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참이었다. 그런데 박 과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김민지 선생, 그가 나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이상했다. 평소에는 농담처럼 우리 병동의 에이스라거나 민지씨라고 부르던 그였다. 네, 과장님.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죄어왔다. 어제 김민지 선생이 담당했던 76935 박철수 환자 말인데. 네, 박철수 환자분은 오늘 오전에 퇴원 예정이십니다. 경과도 아주 좋으시고요. 그래, 경과가 좋았지. 너무 좋아서 문제야. 박 과장님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제 박철수 환자는 분명 안정적인 상태였다. 모든 처치와 투약은 정확했고 기록 또한 꼼꼼하게 남겼다. 환자 보호자가 병원장님께 직접 투서를 넣었어. 김민지 선생이 과잉 친절을 베풀며 개인적인 연락처를 요구하고 심지어 고가의 선물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를 줬다는 내용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철수 환자의 보호자는 그의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에 내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었다. 퇴원 전 감사의 의미로 작은 음료수 세트를 건네려는 것을 정중히 사양했던 기억도 생생했다. 그런데 개인적인 연락처 요구라니, 고가의 선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다. 나도 김 선생을 믿고 싶네. 하지만 병원장님은 이미 경로하셨어. 우리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나. 특히 VIP 병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셔. 박 과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권고 사직서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권고 사직,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과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보호자분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병원장님께라도.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게 김 선생에게도 좋을 걸세. 위로금은 최대한 챙겨주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듯한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의 체면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것인지도 몰랐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의 진실 따위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사직서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8년 동안 내 젊음과 열정을 바친 곳, 나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곳, 이제 그곳은 나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을 안겨준 장소가 되어버렸다. 은평구에 있는 나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했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도 끊기게 생겼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간호사로서의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 환자에게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 진심을 추악한 욕심으로 매도해버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서러움과 분노, 절망감이 뒤섞여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음 달 월급으로 어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과 오래된 냉장고를 바꿀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방 안은 마치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간호사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찾아본다 해도 이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문득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주사바늘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신입 시절 서로 연습 상대가 되어주며 수없이 찔렸던 흔적. 그때는 아픔보다 설렘이 더 컸었다. 어엿한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는 푸른 꿈을 꾸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나 버렸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악몽의 연속이었다. 박 과장님의 냉정한 얼굴, 보호자의 비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당신은 자격 미달이야 라고 외치는 정체 모를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날이 밝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이 작은 방 안에 영원히 갇혀있고 싶었다. 하지만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울렸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우유와 식빵 몇 조각이 전부였다. 우유 한 잔을 겨우 목으로 넘기는데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렇게 초라한 현실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문득 어제 병원에서 나올 때 동료였던 수정씨와 씨가 몰래 쥐어준 봉투가 생각났다. 차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민지씨, 힘내요. 우리는 민지씨 믿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어려운 일 있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아요. 꼭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요. 쪽지를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다. 모두가 나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작은 위로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의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새로운 일자리는 또 언제쯤 구할 수 있을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간호사였다. 아니, 이제는 전직 간호사인가. 어쨌든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직장을 잃었지만 내 삶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일단 컴퓨터를 켜고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다. 간호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수많은 병원들의 채용 공고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직을 우대하거나 내가 일했던 서울희망병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개인 병원들이었다. 중환자실 경력은 오히려 과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어제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컸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특히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몇 시간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력서 한 줄 쓰는 것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다. 바람이라도 쐬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싶었다. 이 무거운 절망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집 근처에 불광천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산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8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지금 나는 빈겁대기나 다름없었다. 간호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는 누구일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걸까? 한때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박 과장님의 말대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고개를 들었다. 그만큼 나는 절박했고 위태로웠다. 불광천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발바닥에서는 열이 올라왔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다시금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것만 같았다. 차라리 이대로 세상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런 허황된 생각마저 들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다. 가끔씩 마주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낙오된 기분일까? 한때는 나도 저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에 힘을 얻고 동료들과의 소소한 농담에 웃음 짓던 날들.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문득 강물 위로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잔뜩 지친 표정. 간호사 가운을 벗은 나는 정말이지 볼품없는 존재였다. 김민지라는 이름 석자 외에는 나를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과분한 꿈을 꾸었던 것일까? 한숨을 크게 내쉬며 벤치에 걸터 앉았다.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흘러갔고 바람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잠시 눈을 감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병원도, 박 과장님도, 억울한 해고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누가 1179에 신고 좀 해.
다급한 목소리들이 귓가를 때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감았던 눈을 떴다. 몇 걸음 떨어진 곳, 산책로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남자였다.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에게로 달려갔다.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8년 동안 내 몸에 새겨진 조건 반사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비켜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남자 곁에 무릎을 꿇었다. 가장 먼저 의식 상태를 확인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를 남자의 코와 입에 가까이 가져갔다.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지만 매우 불규칙하고 얕았다.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가늘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심정지는 아니었지만 매우 위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었다. 아마도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누가 R19에 신고하셨나요? 내가 큰 소리로 묻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며 대답했다. 네, 방금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잘하셨어요. 환자분 성함이나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 우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유지시켜야 했다. 다행히 남자는 평평한 곳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옷가지 단추를 몇 개 풀어 가슴을 압박하지 않도록 했다. 그의 입 주변을 살폈지만 이물질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가지고 계신 약 같은 건 없나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지만 역시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맨손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뿐이었다. 병원에 있었다면 산소 공급기를 연결하고 제세동기를 준비하며 각종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길 위였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떨쳐냈다.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단 1분 1초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했다. 침착하자. 김민지, 넌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되뇌며 심호흡을 했다. 비록 병원을 떠났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때 남자의 호흡이 갑자기 멎는 것이 느껴졌다. 맥박도 거의 잡히지 않았다. 심정지었다. 안 돼요. 나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쉴 새 없이 숫자를 세며 규칙적으로 가슴을 눌렀다. 병원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심폐소생술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 그것도 이렇게 아무런 장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팔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모든 힘을 실어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오직 내 앞에 환자와 나의 움직임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했다. 제발 살아나세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간절한 기도였다. 바로 그때였다. 남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함께 그가 가늘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괜찮으세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발사겼지만 이내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살아있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동시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것과 응급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구급대원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잠시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방금 의식을 잠깐 회복하셨습니다. 아마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게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환자가 들것을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내 손길 아래서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던 사람이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간호사로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구급차가 떠나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살았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어쩌면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나는 이제 평범한 실업자일 뿐이니까 다시 혼자가 되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빴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이 몸에 감겨 찝찝했다. 아까 앉았던 벤치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다. 조금 전의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던 순간, 그리고 다시 살아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직장을 잃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고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글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까보다 햇살이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전히 현실은 암담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방금 전 내가 살려낸 생명처럼 나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벤치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땀으로 축축했던 옷은 그새 바람에 말라 빳빳해졌고 온몸의 근육은 고된 노동을 한 것처럼 욱신거렸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기분이었다. 여전히 절망감은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위에 아주 얇은 막 같은 것이 하나 생긴 느낌이랄까. 그 막은 쉽게 찢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어쨌든 존재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익숙한 고독감이 밀려왔다. 텅 빈 원룸은 오늘따라 더욱 황량하게 느껴졌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조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창백하게 질려가던 남자의 얼굴,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의 모습, 그리고 내 손길 아래서 다시 생명의 빛을 되찾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방금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말 한 사람을 살린 걸까? 병원도 아닌 길 위에서 아무런 의료 장비도 없이 그저 본능과 경험에 의지한 응급처치만으로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혹은 잠시 망설였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나는 한때 서울희망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장 유능한 간호사 중 하나였다.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돌봤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썼다. 하지만 병원은 그런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어처구니 없는 모함 하나에 내 8년의 경력과 자부심은 산산조각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밤이 깊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는 받고 있을까? 가족들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을까? 문득 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희미하게나마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움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살린 사람이라는 막연한 존재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셈이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또렷해졌다. 어제 병원에서 나올 때 수정 씨가 건네준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그 안에 담긴 돈과 쪽지,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 위안도 잠시뿐. 현실적인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 이번 달 월세부터 걱정이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은커녕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제 그 남자를 살렸을 때처럼 나 자신도 살려내야 했다. 다시 컴퓨터를 켜고 구인 사이트를 뒤적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채용 공고가 화면을 가득 메웠지만 선뜻 지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권고 사직기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다. 면접에서 해고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억울함을 호소한들 누가 믿어줄까? 오히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몇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나니 진이 다 빠졌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식빵 한 조각을 억지로 씹어 삼켰다. 창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했고 작은 기대감과 깊은 불안감이 시시각각 나를 흔들었다. 문득 어제 내가 그 남자를 발견했던 불광천 산책로가 떠올랐다. 혹시라도 그곳에 가면 그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기대감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그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다. 괜한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만 더 커질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마치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갈 뿐이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화면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만 들렸다. 책을 펼쳐보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싶었다. 이 답답한 방 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어제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집 주변의 골목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낡은 담벼락, 작은 가게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던 시절. 기억조차 희미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어제 그 남자를 구한 지 24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도 더 오갔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아주 작은 빗줄기를 보았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해서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빛이었다. 나는 여전히 실업자였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어쩌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 느꼈던 작은 희망의 불씨는 한낮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깊은 절망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어제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다.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지금의 내게는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절실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했다. 마치 지금의 내 모습처럼 나는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괜찮아. 김민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누가 들어주는 이도 없는 혼잣말이었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다짐과도 같았다. 24시간의 초조함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용기를 얻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을.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나는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 24시간이 나에게 남긴 것은 어쩌면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아주 약간은 단단해진 마음,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랐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던 탓인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창밖이 훤했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자 어젯밤의 다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다짐은 아침 햇살 아래 흩어지는 안개처럼 힘이 없었다. 여전히 나는 실업자였고 당장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은 변함이 없었다.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어제와 똑같이 식빵 한 조각과 우유로 아침을 때웠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단출한 식사였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소음은 점점 더 커졌고 여러 대의 차량, 엔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무서운 일이지? 우리 동네는 한적한 주택가라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었다. 혹시 또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우리 집 앞 좁은 골목길에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 4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이었다. 매끈한 검은색 차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우리 동네의 낡은 빌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저 차들이 왜 여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혹시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좋은 일일 리가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빚이라도 진 걸까? 아니면 병원에서 또 다른 무슨 꼬투리를 잡아 나를 찾아온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차에서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우리 집 빌라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다. 누구일까? 나를 찾아온 것일까?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없는 척해야 할까?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똑똑.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김민지 씨 되십니까? 문 밖에서는 낮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아까 차에서 내렸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지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고급차 4대를 대동하고 나타난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저 누구신데 저를, 내가 머뭇거리며 묻자 남자는 싱긋 웃으며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제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남자, 길 위에서 죽어가던 그 남자가 말끔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한 모습은 어제 내가 보았던 초췌한 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건강해 보이는 혈색과 온화한 미소, 그리고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기품 있는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만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나를 어떻게 찾았을까? 남자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지 선생님, 제가 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 내가 들었던 가쁜 숨소리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힘있는 음성이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가슴을 울렸다. 저를 어떻게...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박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김민지 선생님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는 동안 한 시민분께서 감사하게도 선생님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휴대폰으로 찍어주셨더군요. 물론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인상착의와 선생님께서 제게 응급처치를 하시던 그 공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후로는 제 비서진들이 조금 수고를 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어제 그 시간에 공원을 지나던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어제 선생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더욱더 믿기지 않았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제는 정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박지훈 씨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행동에 나는 어쩔 줄 몰라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제게는 김민지 선생님께서 하늘이 보내주신 천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를 믿고 따라주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제 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조금의 과장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지훈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뒤편에 주차된 차들을 향해 손짓했다. 김민지 선생님께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선생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까 정장을 입었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4개의 자동차 키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키들을 공손하게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손바닥 위에 놓인 4개의 차 키를 내려다보았다. 각각 다른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게 다 뭔가요?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4대의 고급 승용차라니.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이었다. 부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지훈 씨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차키와 박지훈 씨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평범하고 초라한 원룸 앞에 서 있는 4대의 번쩍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4개의 차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새벽이 갑자기 찾아와 내 모든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았다. 그 새벽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혼란스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 같은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박지훈 씨와 그의 비서가 떠나고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4개의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고 집 앞에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4대의 고급 승용차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차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 그 차들은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이는 대놓고 현관문 앞까지 와서 기웃거렸고 어떤 이는 멀찍이서 사진을 찍으며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떠들어댔다.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원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식탁 위에 4개의 차 키를 내려놓았다. 금속성의 차가운 감촉과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키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일까? 꿈이라면 어서 깨어나고 싶었고 현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부담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내가 과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행운이었다. 이 차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4대의 차를 유지할 능력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이 작은 동네에서 이 차들은 그저 애물단지가 될 뿐이었다.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내가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자동차 4대를 선물로 주었다고 엄마는 아마 내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민지야,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는 겨우 입을 열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엄마도 내가 몇 번이고 사실이라고 강조하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괜찮은 거니? 얘 혹시 무슨 사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분은 진심이신 것 같아. 엄마, 정말 고마워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 4대라니 보통 일이 아니잖니. 부담스럽지는 않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야, 그건 네가 받은 선물이고 네 복이야. 하지만 분에 넘치는 선물은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단다.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해.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내 편이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수정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수정 씨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의 비명을 질렀다. 대박 민지 씨, 진짜야.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대단한데 그 남자분 완전 멋지다. 수정 씨는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주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몇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 엄청난 행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의미 있는 일일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넘어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지훈 씨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훈 씨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나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의 회사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그 규모와 화려함에 또 한 번 압도당했다. 박지훈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지훈 대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호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닙니다. 김민지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어제 주신 선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나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이 차들 중 한 대는 제가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대는 제가 감당하기에도 어렵고 저보다는 더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박지훈 씨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지 선생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차들을 처분한 금액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우선 저희 부모님께 작은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분들이라 이제라도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라니요? 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간호사들을 돕거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작은 재단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지훈 씨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김민지 선생님.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그 재단 설립에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희망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내가 받은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최선의 답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부모님께 아담한 아파트를 선물해 드릴 수 있었고, 부모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들을 처분했고, 그 돈과 박지훈 씨의 후원으로 재단 설립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더 이상 병원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다. 재단 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분야를 배우며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물론 문득문득 억울하게 병원을 떠나야 했던 날에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생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서울희망병원 간호사 김민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김민지였고, 이제는 희망을 나누는 김민지가 되었다. 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바뀌었지만 내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길 위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나의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직함이나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의지를 지켜나갈 때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내가 가진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으니까. 내 인생의 예상치 못한 새벽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희망찼다.